안녕하세요. 카노트의 네이비입니다. 네, 오늘은 영국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티어4 학생 비자, 그리고 티어5 유스 모빌리티 스킴,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퍼밋까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영국 비자 센터를 3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혹시 영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영국에 계속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됐고 5년 차 정도 되는 건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비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비자 준비 서류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는 비자 신청을 해보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 비자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티어4 같은 경우는 티어4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IELTS 성적과 이제 학교의 그 입학 관련 오퍼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IELTS 점수,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컨디셔널 오퍼를 줬다, 아니면 언컨디셔널 오퍼를 줬다, 그 오퍼 레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원 보증이나 이런 게 확실하고 특별한 조건 없이 비자를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 달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계좌에 구비를 하셔야, 그걸 증명을 해야 그게 한 900파운드 언저리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구비를 하셔야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컨텐츠는 그 티어5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티어2로 전환할 때, 티어2 워킹 퍼밋으로 전환할 때 그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순서대로 제가 겪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서 티어2 워킹 퍼밋으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힘들게 받게 됐고 운이 좋게 받게 된 케이스라 어떻게 노하우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잘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비자 전환을 앞서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속한 회사가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니저한테 굉장히 일찍부터, 거의 한 1년 전부터 제 비자가 만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아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공백이 된다는 거는 매니저나 그 위에 제너럴 매니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일찍부터 소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자 만료가 8월이었는데요. 그 전년도 10월 정도부터 매니저와 소통을 했고요. 제 비자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 이때 비자가 만료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매니저와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저를 계속 고용하고 이걸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매니저가 특히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있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영국 시장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리가 영국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냐, 그러면 영국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레지던트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뭐 영주권자나 아니면 영국 국적을 가진 영국 사람에게 이 자리를 줘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영국도 요즘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네, 한 달간 영국에 있는 잡 사이트에 제 포지션에 대해서 공고를 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리고 이런 연봉을 받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영국 사람 지원해봐라. 너네가 만약에 적합하면 너네를 채용하겠다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인터뷰도 봐야 되고 되게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포지션을 오픈을 했는데 약 50명 정도, 한 달 동안에 한 5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 포지션에 대해서 모집 공고에 적합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매니저와 관련 인사팀이나 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입사 시험으로 보는 엑셀 테스트나 데이터 분석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용어가 익숙하고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그간 쌓였겠죠. 일했던 동안. 그래서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더라도 전문 지식의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왔던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인터뷰나 시험 같은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신뢰관계가 되게 얕은 상태에서 이런 걸 진행하게 될 때는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매니저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마켓 레이버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요, 그 다음 절차로는 후원 보증 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또 이거는 영국 정부에서 1년에 얼마던가요? 18,000명? 아무튼 그 정해진 수만큼만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월마다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을 경우에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할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잡코드예요. 내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잡코드가 영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잡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어떤 것하고 잘 매치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잡코드랑 매치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잡코드를 썼는데 홈오피스에서 그쪽에 조금 많이 몰렸고, 요번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고, 그 잡코드하고 제 포지션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면서 다른 잡코드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잡코드를 잘못 쓰게 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잡코드를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만약에 변호사를 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HR 부서가 경험이 많아서 그거를 잘 안다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이런 포지션하고 맞는 것 같아 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처럼 한번 실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말은 그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는 거를 한 달 동안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공고를 내고 모집 인원을 받고 뭐 이런 절차를 했는데 홈오피스에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잡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켓 레이버 테스트 공고를 내고 다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COS도 매달 5일 마감이고 발표가 한 10일 정도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거의 주기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접수를 했죠. 결과가 났죠. 안 됐어요. 그럼 한 달 정도를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를 한다는 말은 거의 2달 정도를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6월 달에 비자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8월에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잡코드를 바꾸고 다시 했더니 결과가 제대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잡코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봉인데요. 지금 영국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봉은 3만 파운드 이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3만 파운드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잡코드에 따라 해당 연봉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 직원을 뽑는 경우에는 신입 직원은 영국 정부에서 20 몇 세, 26세였던 것 같아요. 이상이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밑으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국에서 경력이 없다면 신입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거는 회사랑 조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경험을 어느 정도 워킹홀리데이로 하셨다면 경력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와 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영국 정부에서 잡코드마다 신입 직원하고 경력직하고 연봉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 회사에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경력직으로 대우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3만 파운드, 보통은 그 경력직에 대해서는 3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3만 5천, 3만 3천 이 정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와 잘 조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일단 3만 파운드 이상을 주면 3만 그 경력직으로서 얼마 이상을 받아야 돼 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3만 파운드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연봉은 갖춰야 COS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점수를 매겨요. 근데 2만 1,000 파운드, 연봉이 2만 1,000 파운드인 사람이 21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000 파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1포인트씩 쌓입니다. 3만 파운드가 30포인트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30포인트는 채워야 되고, 마켓 레이버 테스트를 통과를 했을 때 10포인트인가를 줍니다. 그래서 40점이 돼야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일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때 연봉 순으로 자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달에 지원한 사람이 2,000명인데 이번 달에는 1,500명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봉이 높은 사람 순부터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요. 거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500명을 자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500명을 자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불리하죠. 그래서 최대한 연봉을 높여서 이 비자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회사와 잘 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연봉을 인상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OS 서류가 발급이 되면 보통은 매달 5일까지가 접수가 마감인데요. 그달 한 10일 정도부터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고 아닌지, 어떤 사람에게 발급을 해줄지 홈오피스에서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10일부터 한 15일 정도 사이에는 보통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 나오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더라도 좀 행정적으로 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며칠 정도까지는 한 8일? 8영업일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늦어지거나 한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홈오피스에서 서류가 불충분하다라고 이미 그 HR 부서,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잡코드가 맞지 않아서 언더 리뷰라는 상태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더 리뷰는 COS 서류 발급이 될 수도 있는 상태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잡코드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너무 지원자가 몰린 그런 쪽에 지원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COS 서류를 발급을 받게 되면 한 95%는 비자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리고 영국 홈오피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비자를 주는 거에 대해 약간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COS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청하기가 편해졌다고 할까요? 네,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설명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웬만큼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작성이 끝나게 되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셔야 돼요. 그거를 결제를 하고, 그럼 결제를 하면 이제 NHS 영국 건강보험을 페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3년을 신청을 하신다면 3년치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되고요. 5년 하면 더 많이 내셔야 되겠죠. 네,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부양자, 동반 비자를 신청해서 가족을 데려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셔야 할 겁니다. 워킹 비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비자 비용이나 건강보험 NHS IHS라고 하는 그 비용을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까지 납부가 완료가 되면 이제 커머셜 파트너, 아웃소싱을 준 회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VFS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비자를 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VFS 글로벌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나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도큐먼트 갖고 있는 서류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 비자 센터 예약을 잡아야 돼요. 그 예약이 한국 같은 경우는 7월에서 9월 그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시면 워크인 그냥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제가 한국에 도착을 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비자를 접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고 일정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프라이어리티 서비스를 진행을 해줬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영국 외에서 할 때는 한국 돈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5일 안에 비자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꼭 무조건 5일 안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겠지만 5일 안에 맞춰서 해주겠지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카노트의 네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